반갑습니다. 자, 15강 법과 정치 문제풀이 강의를 이제 또 수업을 하게 될 정영주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을 보면요, 이제는 조금 법학통론하고 뭐 개인생활법 단원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권리 능력과 미성년자에 대한 권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 부분은요, 딱 들어갔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거 법 내용이네, 이거 법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공무원 시험 보시면은 이제 준비하시면 아시겠지만은 과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직렬도 다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이나 교육 행정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경찰직이라든지 소방도 마찬가지고요. 요 과목은 이제 법을 공부하기 위한 과목이 아니라 사회 과목 내에서, 이 사회 과목 내에 있는 법과 정치에서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라든지 또는 내용의 깊이가 그렇게 힘들 정도로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닙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딱 외울 것만, 딱 정해진 것만, 딱 개념 정리된 것만 준비하고 들어가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수업을 하면서 차근차근 문제 풀면서 일단 중간중간에 필요한 개념은 제가 이렇게 메시지로 담아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15강 권리능력과 미성년자에 대한 단원에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문제는 2번이에요. 자,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자, 경남교육청 문제고요. 자, 우선 읽어드릴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짝지어진 겁니다. 자, 보게 되면은 빈칸이 총 3번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어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쪽 부분을 공부하실 때는 특정 개념에 대해서 일단은 외운다기보다는요,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아이고야, 주제가 이제 사망이네요. 자, 사망에 관련된 내용이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동시사망, 두 번째 인정사망, 세 번째는 실종 선고에 대한 내용인데, 자, 보겠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동시사망. 자, 수인의 사망자 중 사망의 전후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이들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내모한다. 자, 이게 나왔죠. 그럼 봤을 때 내용 간단해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요. 뭐 이제 위난이라든지 뭐 재난이라든지 뭐 각종 일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자, 이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보면 알겠지만은 전후 사망의 어떤 원인 결과를 알기가 어려운 경우, 어떤 연유로 죽었는지 알기가 어려운 경우는 이들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선은 보세요. 기본적으로 추정한다는 말은 추정. 자, 추정이라고 나왔습니다. 추정.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는 별다른 건 없는데요. 개념상에서는요, 동시 사망자 사이가 만약에 가족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좋은 편은 아니지만 뭐 아버지 아들이 뭐 이렇게 죽었을 경우. 근데 이 경우에는 서로가 이제 어떻게 상속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상호 상속을 금지함으로써요, 어떤 법적인 공평성이라든지 합리성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인정사망이에요. 자, 인정사망은, 자, 읽어드릴게요. 뭐 순환이라든지 화재, 뭐 기타 일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근데 문제가 이를 쉽게 말하면은 사망자 발생했는데 이 사망이 뭐 실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는 죽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어떤 원인 결과가 좀 안 잡힌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 경우에는요, 관공서가 나와요. 관공서가. 그래서 관공서가 이를 조사를 한 다음에 사망자에 대해서요, 자, 시나 읍이나 면의 장에게, 쉽게 말하면 자치단체장이죠. 자치단체장에게 사망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하겠죠. 그죠? 그럼 결과 보고를 함으로써 이 보고에 기해서 사망을 행정적으로 기재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건 행정상 기재예요.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요, 우선은 좀 사망이 확실하다 판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인트는 판단. 아직까지는 뭐 증거가 좀 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요, 자, 관공서에서는 사망 보고를 통해서 일단 보고가 들어가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추정이 맞겠죠. 그렇죠? 아까 했으니까요. 자, 두 번째는요, 자, 보게 되면 보고라고 합니다. 보고. 왜냐면 이제 관공서에서 이것을 조사해서 올려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리고 디귿 보게 되면요, 실종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자, 실종 선고 보게 되면은 사람이 실종됐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사람을 못 찾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커져요. 어떤 문제 발생되느냐, 뭐 결혼 문제가 걸 수도 있고요, 또 채무 문제가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가령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와이프 될 사람과 결혼했어요. 근데 제가 실종당했단 말이에요. 결혼하자마자. 그러면은 와이프 입장에서는 이걸 천년만년 기다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문제점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유 외에도요, 또는 이제 법적인 검사의 청구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법적으로, 자,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 뭐라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죠. 이거 간주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자료 1번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 갑이 법원에 제출한 청구서의 일부이고요. 일단 왼쪽이죠. 자, 그리고 오른쪽 보시게 되면은 자료 2번은요. 갑이 청구한 것에 대해서 법원 선고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 풀 때는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능 문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능 문제를 볼 때 항상 봐야 될 건 문제예요. 문제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러면은 자료 1번을 알아야 되고요. 자료 2번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법적 판단이죠. 그럼 자료 1번이 의미한 바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또는 자료 2번이 의미한 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즉 두 가지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요 부분까지만 아시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자료 1번 보세요. 자, 청구인 갑은 부재자, 을의 처로서 자, 갑과 을은 부부관계겠네요. 자, 을이 2003년 8월 5일 등산 이후에 연락이 없어서 찾아보았지만은 없어요.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을 청구합니다. 라고 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건은 어떤 내용이냐? 자, 실종 선고에 대한 심판 청구서라고 합니다. 우리 이것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시기를 보게 되면요. 2003년에 없어졌죠. 그렇죠? 자, 그럼 이 건을 청구한 건 2010년이에요. 꽤 오래됐네요. 네. 자, 이렇게 청구인이 실종 선고에 대해서 심판해 주세요. 라고 일단은 청구를 올렸기 때문에 자료가 2번을 보세요. 이제부터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자료 2번 보게 되면요. 2010년 8월 10일 을의 생존 신고에 대한 공식 최고를 하였으나 중약 그 신고가 없으므로 을을 2003년 8월 5일 이후 5년 이상 자 보세요. 요때 실종됐죠. 그렇죠? 5년 이상의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하고 자 생사불명으로 인정했다.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뭐라 그러냐. 자, 우리 이것을요 법원 선고라고 그냥 간단히 표시하면 됩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은 이건 어떤 관계냐. 일단은 남편이 등산 가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자 사망한 것으로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구해 주세요 라고 요청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일단은 왜요? 긍정적이라보다는 사실 뭐예요? 2003년 8월 5일 이후에 5년 이상 생사불명이잖아요. 이미 나왔잖아요. 그렇죠? 7년 됐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심판한다 라고 선고를 한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하나씩 봅시다. 자, 1번 을은 2011년 2월 18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자, 우리가 왜 2011년이라고 정해야 되는지는 법원 선고 때문에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지만 틀렸어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실종 기간이 정해졌는데 보통 5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실종 기간이 만료했을 때 2008년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가 사망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 8월 5일로 고쳐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위 선고는요 2004년 8월 5일부터 가능했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예요. 언제부터라고요? 자, 실종 선고는요 실종 신고 이후에 5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자 3번 을이 살아 돌아올 경우에 뭐 이런 경우 흔치 않겠지만은 영화 캐스터웨이 같은 영화도 옛날 영화겠는데 그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일단은 실종된 다음에 근 몇 년 뒤에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경우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자, 하지만 위 선고는 자동으로 취소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뭐예요? 법원이 행정적 선고를 내렸잖아요. 그러면은 자동 취소가 아니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실종 선고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고 다시 심판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은 이거는 이미 법적으로 사망으로 일단 선고를 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다시 살아 돌아왔을 경우 뭐 어떻게 뭐 행방불명 됐는데 운 좋게 살아 돌아왔을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다시 해결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2003년 8월 5일 이후에 만들어진 을의 모든 사법적 법률 관계는 소멸된다. 자, 2003년 8월 5일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실종에 대해서는 시간을 둔다 그랬어요. 5년이에요. 그 5년이 지나야 그때부터 뭘 하든지 답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008년 8월 5일 이후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1번, 2번과 굉장히 좀 유사한 보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답은요 5번이 되겠네요. 자, 5번이 정답이고요.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갑과 을의 혼인 관계는 이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 그 이혼의 그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혼인 뭐 이거 관련해서요. 혼인 뭐 취소, 무효 뭐 이렇게 사망 뭐 이런 부분이 있겠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혼인 취소되는 다음 사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종 선고 실종이 됐는데 실종 신고 이후에 5년 지났을 때 실종 선고가 되잖아요. 그럼 이 실종 선고가 아까 말씀드린 이 결혼에 대한 결혼 생활이 해소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다음 문제 드릴게요. 자, 6번 들어가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자, 6번. 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법적 조치예요. 일단은 인천시에서 나온 문제고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유례 없이 큰 태풍이 휩쓸고 가면서 산간 지역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집들이 변파되고 잠자던 사람들이 뭐 떠내려가고 그래서 사망한 일이 생겨났다. 자, 여기서 관계 기관과 주민들이 찾아나서 물길을 따라 수색해도 실종자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 자, 이 경우는 우리가 그 사망과 관련해서 이제 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동시 사망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관공서에서 어떻게 그 조치를 취해주냐에 따라서 이제 뭐 인정 사망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종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 같은 경우는 실종 신고를 통해서 뭐 실종 선고와 같은 연결도 되겠죠. 그렇죠? 자, 문제 보세요. 가장 적합한 법적 조치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망 신고를 한다. 자, 우선 인정사망에 대한 얘기로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관계기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인정사망을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간주 얘기가 아니라 추정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는요, 지금 간주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인정사망이라는 내용을 보려면요, 기본적으로 간주 얘기가 아니라 추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법적 조치하는데 제가 아까 동시사망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저기 실종 선고 얘기도 나왔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왜 인정 사망을 얘기하냐면은 문제 자체가 그것도 동시 사망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아까 말씀 동시 사망 그중 하나의 가능성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관점을 봤을 때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에요? 실종 선고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실종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여기 나오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제 유출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명확히 드러난 부분은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찾아나섰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관계기관이 움직이겠죠.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지자체에서요. 자, 그럼 인정사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아야 됐던 첫 번째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사망이 확실시 될 때, 그러니까 이건 판단이에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이를 조사한 관공서에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망 보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적에는 사망 어떤 사실이 기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정 사망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럼 1번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답이 3번이고요. 자, 안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 별 거 없고요. 3번 보세요. 3번은 답인데 3번 보게 되면 인정 사망으로 추정하여 아까 말씀드린 요 내용 맞죠? 추정. 그래서 관할 읍면장이 사망 절차를 취한다. 자, 사망 절차에 대해서 관공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요? 자, 읍면장이 움직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2번에 뭐 배우자가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별 볼 게 없네요.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7번. 자, 그림은 자연인의 출생 및 사망에 따른 학설을 정리한 겁니다. A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겁니다. 자, 우선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요. 나누세요. 왼쪽에 있는 거는 출생과 관련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요, 사망과 관련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출생 시기에는 크게 4가지가 있네요. 진통설, 그리고 일부 노출설, 전부 노출설, 독립호흡설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럼 뭘로 죽었느냐? 뇌가 죽었냐? 뇌사. 아니면은 심장, 심폐기능이 정지됐냐? 심폐기능 정지설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면은 우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갈 부분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출생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학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 의견들을 많이 낼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수많은 학자들이 좀 다수가 인정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전부 노출설을 좀 많이 다수로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문제를 푸시면 좀 쉽게 푸실 거예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기억. 자, 일단은 이건 좀 설명드려야죠. 심폐기능 정지 이거는요, 법원이 선고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기억. A에 의하면요, 진통 이후에 태아가 살해되면은 형법상 살인죄가 적용된다. 그렇죠. 진통설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산모가 아이를 낳기 전이지만은 진통이 오고 있잖아요. 그럼 진통이 온다는 얘기 뭐예요? 아, 이제 애가 태어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어떻게 돼요? 이 경우 애가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애가 태어날 건데 살해를 하게 되면은, 죽게 되면요, 형법상 살인죄가 적용이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통설이에요. 자, 됐죠? 자, 두 번째. B에 의해서
B에 의한다, 전부 노출설에 의한다 하더라도 태아에게는요 전부 노출 이전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인정된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전부 노출을 해야 이건 태아야 라고 하지만은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부 노출이 되기 전까지는 뭐 일부 노출이 됐을 수 있고 진통이 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인해 가지고 전부 노출이 되었을 때 어떤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문제 생긴다면은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인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C에 의하면은 식물인간은 민법상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좀 빼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리을. D에 의하면 의사의 사망 진단이 사실 확정의 근거가 된다. 자, 보세요. 저 사망시와 관련해가지고요, 일단 심폐기능 정지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법원 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법원 선고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요, 의사가 일단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법원 판사가 의학 전문가는 아니에요. 법원 판사도 이걸 선고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의 소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리얼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우리가 지금 문제를 뺀 게 지금 디귿이죠. 그렇죠? 자, 우선 C에 의하면은 식물인간은 민법상 권리능력이 소멸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이거 좀 보셔야 됩니다. 우선 식물인간이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식물인간이요. 일단은 식물인간은요, 결론만 얘기하면요, 식물인간이라 할지라도 권리능력은 소멸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식물인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뇌세자는 달라요. 그렇죠? 뇌세자 말 그대로 뇌가 죽은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 능력이 되게 애매해져요. 불가능하다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런데 이제 식물인간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뇌세자와는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장기들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소생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독 호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식물인간 같은 경우는요, 여기와 다르게 민법상 권리 능력은 유지가 됩니다. 됐죠? 자,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자, 아이고야. 네, PPT가 가끔씩 이러네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자, 권리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문제 볼 때 문제에서는요, 권리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기억. 자, 태아는 상속에 있어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니죠. 추정이란 게 아니라 여기서는 바꿔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건 간주예요. 자, 일단 답부터 볼까요? 자, 일단 답 나왔죠. 그래서 나머지 문제 없어요. 자, 니은 보세요. 출생 시기에 관해서 전부 노출설 다수설이다. 제가 아까 앞에 문제에서 말씀드렸죠. 다수설이에요, 이게. 알겠습니까? 전부 노출해야 이거를 태아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한정 치산자는 권리 능력은 있으나 행위 능력은 제한된다. 네, 맞죠. 자, 그리고 어휘가 볼 때요. 어휘 볼 때 제가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고, 안 적었네요. 한정 치산자란 말이 없어졌어요. 이제 이게 아무래도 2009년 문제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는 뭐 제한 능력자라는 이제 그 항목으로 해가지고 뭐 피상용 후견이라든지 피한정 후견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뀐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내용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자, 그래서 행위 능력 제한되는 게 맞고요. 한정 치산자니까요. 자, 리얼. 자연인과 달리 범인은요, 특별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권리 능력을 갖는다. 네, 맞는 얘기죠. 그래서 크게 권리 능력에 대해서 건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요 추정 간주 문제.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크게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이고야, 9번 들어갈게요. 다음 사례에서 갑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보기 위해서 고르는 겁니다. 보세요. 올해 만 17세인 갑은요. 자, 중학교를 중퇴하고요. 아이고, 중퇴를 했네요. 요거 문제 없어요. 이제 뭐 여기서 해서 좀 문제 태클 걸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은 고등학교 자체가 의무는 아니잖아요. 현행 법상에서는요. 자,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검정고시를 공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포인트는요, 바로 나이가 아닐까 봐요. 나이요. 만 17세인 갑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될게요. 근로기준법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로기준법 걸리는데 일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안 돼요. 어떤 근로냐? 미성년자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하나씩 보세요. 첫 번째 기억.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네, 임금, 월급을 청구하는 거는 기본적이죠. 문제 없습니다, 이건요. 예. 자, 니은. 하루에 최대 7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다. 요거 함정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선은 7시간까지 근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8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성년자 7시간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최대 7시간까지란 말이 잘못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여기다 적을게요. 자, 일반적으로 근로와 관련해서는요. 근로와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8시간을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회사마다 또는 업체마다 이제 오버타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흔히 말하는 잔업 특근 이런 거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근로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흔히 말하는 미성년자는요. 기본적으로 7시간이에요. 7시간. 7시간까지만 가능해요. 원래는요. 하지만 이제 미성년자가 일하는 그 업장 특성상 연장 근무가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연장 근무가요. 1시간까지는 가능해요. 하루에요. 하루에 1시간이요. 자, 됐죠? 자, 하루에 1시간이고요. 그러면은 한 주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최대 6시간까지 되겠죠. 그죠? 자. 최대 6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 보게 되면요. 7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는 말은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최대 7시간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 8시간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루 7시간 근무 기준이고요. 연장 근로 시에 1일 1시간이 가능하기 때문에 8시간으로 바꿔주시는 게 일단은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귿 보게 되면요. 근로계약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본인 책임합니다. 맞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는 얻어야 돼요. 하지만 일은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은 본인이 체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특정 사업장에는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17세 학생들에게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기 바쁠 때잖아요. 지금 만 17세 정도 되면요. 근데 모든 학생들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지역마다 다르게 하는데 공단 지역에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보통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물론 모든 공단이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출강 나왔던 지역 보게 되면 학생들이 꼭 학교 야자를 빼고 주말이나 아니면은 뭐 야자를 뺀 널널한 시간대에 좀 공장이나 회사 쪽으로 해가지고 그 아르바이트를 뛰는 경우를 지금 있다고 봤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좀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입장에서 좀 그렇긴 한데 저마다 사정이 있으니까 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이제 만 18세가 넘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제 만 14세 15세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근로 자체는 가능은 하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모든 지역이 근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만 17세다 보니까 이제 좀 청소년 보호법에 걸려요. 이 테두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면 안 되는 곳, 예를 들어서 뭐 유흥 쪽이라든지, 네, 뭐 그런 쪽은 조금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좀 지울게요. 다음 사례에 대해서 옳은 법적 판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평소 원칙주의였던 갑은요, 어느 날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태에서요, 자기 소유의 땅을 을에게 헐값에 매각하는 계약을 덜컥 체결했다. 이거 정말 큰일이죠. 뭐 우스갯소리로 만약 이걸 가족들이 알면 이제 난리 나겠죠, 진짜. 자, 그럼 문제 보세요. 법적 판단이에요. 옳은 법적 판단. 그렇죠? 자, 우선 우리가 봐야 될 때요. 일단은 이 경우를 우리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예, 의사를 어떤 행위를 제시하더라도 이거를 인정하기가 어렵죠. 왜 그러면 만취 상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것을 뭐라 그러면 무효라고 합니다. 무효. 이걸 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의사 무능력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 이야기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계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네, 무효니까요. 뭐 그런 측면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 의사 무능력자는 참, 네, 어렵긴 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정서상 이게 뭐 술에 만취했잖아요 라는 말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이 술에 만취란 말이 여기서부터 개인 사견입니다. 조금 그래요. 제가 뭐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도 이제 강의하다가 하고 늦게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요, 가끔 이제 주택가 근처에서 이제 뭐 좀 술이 좀 되신 분들, 취객들을 만나곤 하거든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건요. 뭐 지나가면 되는데 꼭 취객분들이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저도 아무래도 사람이고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트러블이 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경우를 가지고 나중에 뭐 경찰서를 가거나 뭐 조사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분들이, 취객분들이 나중에 깨고 난 다음에 또는 이제 정신을 차렸을 때 하는 말이 자기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가끔씩 당할 때마다 예, 좀 그렇죠. 기분이 찝찝하죠. 이거는 나중에 뭐 훈계로 넘어갈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좀 우리나라 법 같은 경우가 또 워낙에 이런 부분도 잘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어떤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문제 발생했을 때, 강간 문제 발생했을 때도 이런 의사 무능력자라든지 이런 만취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요 좀 감형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법 전공자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가타부터 말하기 어렵지만은 사실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요. 아무튼 우리가 푸는 문제랑 당연히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다행인 것 같고 이건요. 자, 그러면은 우선 여기에 대해서 의사 무능력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해서 넘어왔지만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끊는 그런 게 아니고요, 아예 처음부터 효력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알겠죠? 만약 중간에 진행하다가 효력을 끊어버리는 건 우리가 무효라고 하지 않죠. 취소라고 하죠. 취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효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 무효가 담긴 3번이 정답이에요. 됐죠? 자, 16번 보시게 되면요 사례에 대한 법적으로 옳게 판단한 학생을 찾는 겁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이제 A, B, C, D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수능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선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한정치산자 갑은요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를 얻어 땡땡 전자상가에 상위 병과 김치 행자과 한 대를 100만 원에 구입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게요 한정치산자를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 법정 대리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병은 상인이라는 점 요거 그만 구분하시면 문제 풀 수 있겠네요. 자, 우선은 한정치산자, 이게 아까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자, 보게 되면요 다른 말로는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심신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한 능력자로 정한 다음에요 이제 법적인 대리인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흔히 말하는 이제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여기서 정해주고요. 자, 보겠습니다. A 보세요. 갑의 재산법상 즉 행위 능력은요 미성년자의 경우가 같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위에 제한이 되겠죠. 그렇죠. 반면에요 어른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자 같은 경우는 그냥 다 하잖아요. 자기가 1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 다 쓰든 50만 원 저축하든 그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제한 능력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B 보세요. 자, 을은요 갑의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네, 그렇죠. 자, 을 같은 경우 법률 대리인이에요. 그런데 이미 여기서는요 행위가 일부 법률적 행위는 일부 가능한데 범위를 넘어간 거잖아요. 범위를 넘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범위를 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체결했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고요. 두 번째는요 어휘상 행위 무능력이 아니고요 행위에 대한 제한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하나는 이제 옛날에 한정치산자로 불렸던 것들, 방금 얘기했던 이제 제한 능력자 바뀌었죠. 두 번째는요 금치산자. 쉽게 말하면 오늘날은 피성년 후견이라고 하는데 한정치산자는 그래도 법률적 행위는 가능은 해요. 다만 이제 어떤 그 법률적 대리인들, 쉽게 말하면 법정 대리인이 정해놓은 어떤 그 범위만 넘어가지 않으면 되거든요. 됐죠? 자, 그 다음 C는 잘못된 표현이겠네요. 그럼요. 자, C는 왜 문제가 되느냐? 자, 갑이 을의 동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이 계약은 무효다. 아니죠. 동의를 얻은 경우는 체결할 수 있죠.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갑 같은 경우는 한정적이나마 일단 법률행위가 갈 수 있고 정말 중요한 상황이라면 누가요? 을이 오케이를 해주면 되는 문제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D 보게 되면요 행위 무능력자 제도 목적은요 병을 보호하기 목적이다. 아니죠. 상인을 위한 게 아니라 한정치산자인 갑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자, 민법상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민법상 법률에 설명 옳지 않은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나머지는 다 맞는데 하나만 틀린 거잖아요. 일단 답부터 체크하고 들어갈게요. 얼마 안 됐네요. 지방직이니까. 자, 우선은 답은 4번인데요. 우선 좀 읽어드릴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요 특정인이 취소할 때까지 유효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취소라는 말은요 무효랑 달라요. 무효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냥 어떤 권리가 중단이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요. 하지만 취소는요 계약을 만들거나 어떤 뭐 법률적 관계를 정하거나 권리관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취소라는 행위를 했을 시점부터 취소가 이제 소급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4번 내용은 왜 틀렸느냐? 자,
특정이 취소할 때까지 유효하고는 맞겠죠.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장래를 향한 거 관련이 없고요. 그냥 취소행위가 있을 때입니다. 이게 장래 문제가 아니고요. 특정인이 취소할 때까지는 유효하고 취소행위가 있을 때부터 무효가 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파트에 있는 민법의 기본 원리 파트를 들어갈게요. 자, 이제 조금 법 같은 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완전 법대 같아요. 약간 좀 이게 법 전공자 같아 이러는데 사실은 이제 실제 그렇게 말하면 이제 그 분들한테 좀 실례죠. 이게 양이 더 적어요.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내용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그 개념 위주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저도 문제를 풀어보고 하지만은 깊이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고 점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문제를 효율적으로 푸느냐, 얼마나 오답을 줄이느냐, 이 관점에서 그냥 들어가신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자, 2번. 자,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건 전형적인 정말 개념 문제예요. 정말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알겠죠? 자, 우선은요, 보세요. 자, 우선 근대 민법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민법이 아니고요. 근대라는 시기 자체가 이제 보통 우리가 유럽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럽의 어떤 시민혁명 이후부터 만들어지고 발생되게 된 것들이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특징은요, 혁명을 거쳐가면서 만들어진 그 개인을 위한 법이다 보니까요, 포인트는요, 개인의 자유라든지 권리를 엄청나게 중시한다는 거예요. 매우요. 정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유와 권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도 누가요?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소유권 절대원칙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재산, 재물을요. 당연히 내 건데 왜? 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는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존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계약 자유원칙이에요. 내가 누군가와 어떻게 계약하든 그게 뭐가 문제인데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적 자치. 자, 사적. 개인적으로 스스로 다스리는 것. 사적인 개인적 판단을 중시하는 것이 본인이 가장 좋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두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과실 책임 원칙. 자, 내가 잘못해서 과실을 만들었으면 내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이 얘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근대 민법의 특징입니다. 물론요, 요 근대 민법은 어떤 근대의 어떤 시민성장과 관련이 있고 여기에서 시작됐지만요,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현대사회로 왔을 때는요, 현대 민법에 통해 가지고 변경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문제와 관련이 없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자,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밑줄 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이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당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죠. 자, 보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자, 갑은 을이 사회적 식별 능력이 부족하고 자식이 교통사고를 입원하여 급히 병원비가 필요할 것을 알고 을이 실제 시가보다 현저하게 싼 가격으로 토지를 팔도록 유도하여 매매를 성사시켰다. 나쁜 사람이네요. 그렇죠? 이게 진짜 지금 강의 촬영 중이라 이게 제가 비속어는 못 쓰겠고요. 그죠? 자, 이 경우 해당 매매 행위는 민법의 이 원칙에 비추어 무효라 한다. 자, 그래도 법은 살아있네요. 자, 보세요. 이런 행위는요, 민법에 뭐야? 이 원칙에 의해서 무효다. 자, 그럼 뭐예요? 결국 뭐예요? 이거는 딱 봤을 때 어떤 내용이에요? 계약을 하게 했는데 그 계약 이면을 보게 되면 거의 사기를 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얘 왜 사기냐 물어보면 간단하죠. 이 사람 상태가 되게 안 좋으니까 이것을 빌미로 당연히 신경을 못 쓸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어떻게 돼요? 싸게 내놓은 것을 종용을 한 거죠. 그죠? 시세와 관계없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은요, 이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이 됩니다. 자, 계약 공정 원칙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사회 질서에 위배된 계약 또는 공정하지 못한 계약에 대해서는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계약 공정 원칙이에요. 그러면 위 내용은요, 사실은 둘 다 포함이 되는데 일단 눈에 딱 들어오는 건 뭐예요? 공정하지 못하죠. 그죠? 예. 시세보다 너무 싸게 나갔으니까요. 그렇죠. 자,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자, 4번. 아우, 이게 문제가 좀 크네요. 자, 이게 조금 안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요, 같이 보시도록 해요. 이 문제는요.
이게 제가 PDF 파일을 좀 잘라가지고 이제 PPT를 붙여가지고 중간에 이제 뭐 답이라든지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제가 설명할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이제 애니메이션 시키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 내용이 좀 작아지게 되면 좀 안 보일 수도 있긴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교재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정부가 법 위반의 증거를 확보한 자료입니다. 자, 이러한 법 위반의 판단 근거가 되는 민법 원칙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정부가 봤을 때 법을 위반했대요. 증거래요. 자, 그래서 이거 관련된 민법 원칙을 찾는 겁니다. 민법 원칙. 자, 보낸 사람은요, 예, 뭐 B사, D사인가요? 영업이사가 보냈고요. 받는 사람은요, A사 영업이사 받았네요. 자, 그래서 제목. 자, 아이고야, 답장을 보냈네요. 리플이니까. 자, 가격 인상 동의에 대한 건입니다. 자, 박땡땡 이사님 읽어드릴게요. 귀사의 제안을 이사회에서 2차례 걸쳐 논의한 결과 당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제출하신 바에 따라 6월 중에 우리도 이 상품의 가격을 100원 올릴 겁니다. D사, 영업이사, 김땡땡 드림. 됐죠? 자, 그럼 수신메일 볼까요? 수신메일. 이게 원인이 되겠죠, 원인. 자, 수신메일 보게 되면요. 지난달, 동종업계 4사 모임에서 4개 회사 모임에서 우리 A사가 제안한 동종 상품 E에 대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천천히 한 단계씩 인상할 건을 대해서 어제 B하고 C가 동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D도 따라라 이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게 좀 우리 흔히 이것을 우리가 담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영어로는 뭐 카르텔이라고 하죠, 그죠? 요 얘기잖아요. 예. 요거 여러분들 아마 알게 모르게 많이 겪으실 거예요. 예. 우리가 회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교복이 대표적이잖아요, 교복이요. 어느 곳을 가든 비슷한 가격이요. 그리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요. 옛날에 휴대폰 나올 때 통신사들도 거의 이런 식이었죠. 뭐 요새도 뭐 비슷하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렇죠. 예. 그리고 자동차도 사실은 좀 비슷한 측면이 있겠죠. 예. 뭐 그런 쪽도 있겠죠. 물론 이제 그 회사를 제가 어떻게 디스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자, 그럼 보게 되면요. 결론은 뭐냐면 담합을 한 건데, 이 담합이라는 게 뭐냐면요. 결과적으로는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공정 원칙을 위반한 거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왜 계약공정 원칙이 위반되냐면요. 민법의 가장 기본은요. 계약을 할 때 자율성을 갖고 있어요.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게 민법의 기본이다 보니까 민법의 기본은요. 자유로운 계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ABC가 이렇게 했으니까 D도 따라가라. 그럼 우리 뭐 똑같은 가격 가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우리 담합이라 했고 그러면은 뭐예요? 똑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계약 자유의 원칙에서 어긋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정답은요.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자, 반면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시겠습니다.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3번과 4번을 보시게 되면요. 3번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라 뜨고요. 4번은 소유권 공공의 원칙이 있거든요. 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옛날에 없었던 거예요. 근대 때는 없었던 거고요. 현대로 와서 생긴 민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현대 민법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중에서 소유권 공공의 원칙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소유권 공고 뭐예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이 되지만은 공익을 위해서는 그게 더 우선이 될 수 있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요, 그 현대 민법의 특징 중에서 무과실 책임 원칙은요, 비록 내가 과실을 하지 않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나와 연결이 되어 있고 내가 과실의 어떤 원인이라든지 배경을 제공했다면요,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요, 계속 문제 풀면서 나올 부분이에요. 그래서 눈여겨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 나왔네요. 자, 이 문제,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그런 게 아니고요. 자, 별표 친 이유가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문제의 어떤 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개념.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했던 근대 민법의 원칙과 현대 민법의 원칙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좀 지울게요. 자, 그림은 민법의 기본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디귿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자, 문제에서 중요한 거 뭐라고요?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우선 보세요. 첫 번째, 근데 소유권 절대 원칙이 나왔네요. 내 거는 무조건 내 거야. 사유재산 완전 존중해야 돼. 자, 그게 오늘 뭘로 바뀌었냐면요. 소유권 공공의 원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 땅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비록 내 땅, 내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게 공익에 위배가 되거나 아니면 공익사회에 피해를 준다면은 어떻게 해요? 소유권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쵸?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기억이네요. 뭔지 모르지만은 현대에서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계약은 계약인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공정이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반면에 옛날에는 공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했다? 항상 말씀드렸죠. 자유와 권리를 했죠. 그죠?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계약에 대한 자유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사적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즉 계약 자유의 원칙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셔야 되겠군요. 세 번째는요. 과실 책임의 원칙이 있습니다. 과실 책임. 내가 과실을 치면은 무조건 책임이에요. 하지만 내가 과실하지 않았으면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대표적인 게 딱 하나예요. 제가 공장을 세웠는데 사장이에요. 폐수를 흘려보내요. 근데 폐수를 흘려보낸 이유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또 피해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원가 절감하려고 폐수를 그냥 방류한 거예요. 하지만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과실이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과실은 없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나중에 강이 오염돼가지고 그래서 환경이 오염돼가지고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은 내가 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건 아니지만은 내가 이 피해를 본 원인 중에 하나가 나였다면요. 나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과실은 없지만은 그래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일단은 옳지 않은 거니까요. 나머지 4개는 다 맞다는 얘기거든요. 나머지 1개만 틀린 거예요. 그렇죠? 자, 4번입니다. 자, 디귿에 의해서 제조업자는요,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할 수 있다? 아니죠. 디귿은 뭐예요? 무과실 책임 원칙이에요. 과실이 없어도요, 과실이 있건 없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실이 없더라도 그 상황을 만들거나 제공을 했다면요, 내가 거기에 관계될 경우에는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겠죠? 됐죠? 자, 5번 문제 그렇고요. 자, 6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제시된 사례 해결 과정에서요, 이제 피해자 측이 주장할 수 있는 법 원칙을 바르게 짝지은 건 문제예요. 자, 보세요. 자, 가하고 나 2개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 보세요. 인근 건축 공사장에서 들려온 소음이 법이 정한 허용 기준치는 넘어서지 않았지만, 근데 문제 없죠. 이 정도면요. 자, 하지만 동네 주민들은요, 고통을 호소하여 대책을 호소한다. 자, 이 경우 되게 많아요. 항상 이제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건물을 지을 때 또는 이제 뭐 오피스텔 같은 거 지을 때요. 항상 이제 뭐 공사판 안 내두고 이러지만은 이제 항상 웬만하면 더 법을 지키시겠죠.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 느끼는 체감 소음도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이따 보시면 됩니다. 자, 나 보세요. 청년 실업 속에서 어렵게 취업 과목을 뚫은 여대 졸업생 박땡땡 양은요, 결혼을 하게 되면 퇴직하게 돼 각서를 쓰고 시에서 취업을 했다. 매번 느끼지만 이런 회사가 지금도 있을까 모르겠어요. 예, 좀 그렇죠. 자, 그런데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결혼을 재촉하여 심사숙고 끝에 곧 결혼식 올리기로 하였고, 이 소문을 들은 회사 인사 담당자가 퇴사를 강요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네, 그럴만해요. 왜 그러냐면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거지, 그러니까 약속을 한 거지 아직 안 올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 계약서상에서 퇴직하겠다 각서 쓰고 취직한 거라면은 뭐 정 그렇다면은 결혼 시간 끝나고 이후에 그냥 퇴직가 되는데 벌써부터 퇴사를 강요하면 좀 아니죠. 네, 이거는 계약에도 조금 건드릴 만한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가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은 업체는 문제가 없어요. 과실이 없죠.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은 그걸 피해라고 느끼고 있죠. 그렇죠?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요, 과실이 없지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뭐겠어요? 무과실 책임 원칙이죠. 자, 그러면은 3번과 4번 중에 답이 나오겠네요. 자, 나 보세요. 나 같은 경우는요, 기존 계약이 공정하게 지켜지진 않았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 일단 소문이에요, 소문. 담당자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퇴사를 강요했죠. 그죠? 그럼 이거는 사실은 이제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계약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15강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일단은 오늘 배운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권리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이제 민법의 어떤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알아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법 관련 전문 과목보다는 법정 과목 특성상 기본 개념만 딱딱 정해주고 그 기본 개념에서 변형되는 어떤 예제 정도만 아시면요, 크게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은요, 이와 관련된 가족관계법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들어갈 건데, 그때까지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